자, 이제 통정허위 표시 보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개념이 뭐냐? 사다리 타기를 하면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까지는 방금 봤던 비진의 표시와 똑같은데 여기서 갈라져요. 비진의 표시는 자기 혼자 그런 거라면 통정은 상대방하고 짜고 한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 이 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상대방하고 통정을 해서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여 또는 상대방하고 사전에 합의하여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통정허위 표시, 좀 짧게는 허위 표시라고 하고, 허위 표시로 한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매매 이런 식으로.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근데 어떤 법률 행위를 가짜로 하는 데에는요, 가짜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하고 싶은 행위가 따로 있어. 나는 A라는 법률을 하고 싶은데 A를 하면 내가 뭐가 불리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A를 숨기려고 B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행위를 하면서 숨겨놓은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해요. 숨겨놓은 행위. 근데 가장행위를 하면 언제나 은닉행위가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은닉행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은닉행위 없이 가장된 행위만 있어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가장했어요. 가짜인 매매밖에 없지 실제로 갑과 을이 이 건물 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 계약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가짜인 매매만 있고. 여기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것은 가짜로 한 가장매매인데 실제로 그들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여. 증여를 숨기고 싶어서 매매를 가장한 거거든. 이렇게 매매 뒤에 벗겨보면 숨겨져 있는 이 증여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은닉행위라고 해요. 이거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가장도 있고 숨겨놓은 은닉도 있으니까 이쪽이 더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이 훨씬 더 간명하고요. 가장행위만 존재하는 여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거의 한 5대1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5번 정도 나오면 한 5년에 한 번꼴로 이 문제가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저거를 기준으로. 근데 이건데 이거를 요 사람들하고 상황은 똑같은 건데 우리 저기 28페이지 나와 있는 사람으로 바꿀게요. 자, 채권자 A가 갑에게 돈 빌려줬어요. 근데 돈 갚을 날짜가 되고 있는데 안 갚으면은 경매당한다고 이 집. 근데 갚을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친구 을을 찾아가서 사정을 부탁을 해서 통정 허위 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는 거야. 얘도 이제 사정을 다 알아서 근데 들어주는 거야. 부탁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소 가서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계약서야 매매 계약서라고 작성할 거니까 등기소에서는 이게 가짜로 한 매매인지 진짜로 한 매매인지를 알 길이 없거든요. 그렇게 심사할 권한도 없고 등기소는요. 따라서 이런 매매 계약서 들고 가면 등기가 이전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무슨 매매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매매.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 매매 해보세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 매매. 그렇게 자꾸 말로 하면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지 머릿속에.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 요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08조가 말을 하고 있어요. 108조 제1항. 108조 아까 107조 비진의 표시 조항은 좀 복잡했어요. 그러나라고 필두로 본문과 단서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장이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 예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상대방하고 통정해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랍니다. 무효네. 유효가 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장된 행위는 뭐라? 결론이 무효. 이 매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럴 때 학자들은 보통 책을 쓸 때 언제나 무효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언제나란 말은 뭐하고 비교를 해서 쓰는 말일까요? 자, 방금 봤던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요.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죠. 누구에 따라서요? 상대방에 따라서. 기억나시나? 언제 유효입니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 언제 무효입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고 언제나 무효. 사실 왜 그러냐면은 따지고 보면 이 통정허위 표시도 일종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안 경우에요, 모르는 경우에 이 경우는요.
안경우죠.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하고 아예 뭐 한 거예요? 짜기까지 한 거니까 비진의 표시로 간다 하더라도 안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 계약 무효입니다. 계약 무효.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거든. 이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이 여자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다. 소유권은 여기 그대로 법적으로는 여기 있어요. 얘 집이에요. 등기부상 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얘가 집행을 못할 뿐이지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은 여기 있고 이건 무효 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이제 논의해야 되냐면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지. 갚을 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해서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것 가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반사적 법률행위 인지, 반사회적 행위 인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인지가 문제가 돼요. 결론은요, 아니에요. 반사적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를 배웠는데 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야. 계약의 내용, 그들이 합의한 사항. 계약의 내용이 선풍기를 위반했을 때 네가 내 첩이 되어주면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이렇게 계약 내용 자체가 글러먹었을 때 그럴 때 무효로 잡는 건데 여기는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효가 되는 이유는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어서일까요? 의사표시가 허위여서일까요? 의사표시가 허위여서 가짜여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내용이 무슨 첩계약 같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걸 왜 따지지? 지금 가장된 법률행위로서 이 매매는 무효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 이미 계약이. 근데 반사적 법률행위이면 어떠고 아니면 어떨 건데 반사적 법률행위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사적 법률행위이든 아니든 이미 통정 허위 표시로서 계약이 무효라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왜 또다시 반사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려고 할까? 왜 죽은 애를 또 죽이려고 할까?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일반 무효하고 반사적 행위 무효가 차이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배워서 이제 기억이 확 나게 버리겠네. 이게 보통 한 주 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더듬을 것도 없는데 조금 전에 한 거거든. 일반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건 똑같은데 한 번 줘버리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뭐더라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첩에게 집 줘버리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만약에 반사적 계약이면 이렇게 친구한테 등기를 빼돌려 놓으면 못 돌려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집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는 않다. 이건 반사적 무효다. 일반 무효다. 일반적인 무효다. 일반적인 무효예요. 그래서 이건 반사적 행위는 아닙니다. 반사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일반 무효 법리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게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 야, 그 집 돌려달라는 소리. 그 집 네가 갖고 있으면 야, 내 거잖아. 왜 네가 갖고 돌려줘. 라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고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갑이 지금 이 권리 행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갑은. 누가 무서워서 안 하고 있지? 채권자 A가. 지금 이걸 갖다가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말소시키면 전 등기 명의에게 등기 명의가 돌아오게 되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바로 집행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넘겨놓은 거니까 이 권리는 있는데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을 때 답답한 채권자. A는 채권자가 답답하겠지. 얘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은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A를 구제하는 제도를 하나 배울 건데 이런 게 있어. 404조에. 제목 읽어보세요. 채권자 대위권. 대위란 말을 많이 배우시게 되는데 대위는 대신해서 위치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치로 쏙 들어가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채권자 대위권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 단어는 많이 나와도 깊숙하게 배우진 않아요. 채권자 대위권을 깊숙하게 배우면 채권자 대위권만 한 3시간 수업을 해야 돼요. 3시간 풀로. 4시간 정도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지 저게 법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닌데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미법 166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그게 없어요. 가제본에는. 자, 이게 3명의 구조가 있어요. 을이 갑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예요. 근데 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구도가 있을 때.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은 채무자가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지만 이 채권의 만족을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을이 다이렉트로 병에게 직접적인 뭔가 권리가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자, 이럴 때 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갑을 밀어내고 너 좀 잠깐 빠져봐봐. 이쪽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을이. 들어가서 갑이 행사 안 하고 있는 자기 채무자 갑의 권리를 을이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갑도 병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치고, 그리고 갑에게는 편의상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얘는 집도 절도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얘도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하나 있는 거야. 돈 받을 때도 되었고 이미. 그러면 갑은 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 돈을 안 받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얘가 이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을은 자기의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네가 안 해? 이렇게 와봐.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을이 갑의 위치로 들어가서 병한테 돈 갚아라고 하는 거야. 내 돈 갚아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없거든요. 누구 돈을 갚아라는 거지? 갑의 돈을 갚아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행사해요.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갚아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뭔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전 채권일 때는요. 금전 채권일 때는 나도 금전 채권이고 이럴 때는 을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그 돈을 일단 날 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을이 이 돈을 내가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 받을 돈 받은 거야? 갑의 돈을 대신 받은 거야? 갑의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도 갑에게 다시 줘야 돼, 원래는요. 원래 줘야 되는데 내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을 때 퉁치는 거 있거든요. 상계라고 해서요. 그래가지고 퉁쳐버려가지고 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뭐냐?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토지 소유자였는데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야. 얘가 토지를 판 거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생겨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기 해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지. 이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미등기 전매를 한 거야. 아까 배우셨는데 이 매수인은 이 매수한 토지를 또 얘한테 팔고 싶으면 등기하고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채 다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인 거지. 그럼 을은 갑에게 소이등 아시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지. 되셨나요? 요것도 채권이고요. 요것도 채권이에요, 다들. 근데 보세요. 얘하고 직접 매매를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직접 매매했으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직접 매매한 적 없어요. 나는 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할 권리가 있고 채권이 있고, 내 채무자인 갑은 자기 매도인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등기를 안 가져오면 나도 등기를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계속 등기를 안 해. 그러면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나에게 아니면 갑에게 해줘라. 그래야지 내가 등기를 받아올 거 아니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을 채권자 대위권. 대충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쇄적으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갑은. 근데 지금 갑이 그걸 권리를 행사를 해, 안 해? 안 할 때 답답한 누구예요? A. 지금 이 갑이 다른 재산이라도 뭐 돈 되는 뭐가 있으면 다른 걸 털어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재산도 없는데 유일한 재산을 이렇게 가장매매해서 빼돌려 놨어.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네.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야 네가 안 해? 그럼 내가 하지. 라고 해서 A가 갑의 위치로 들어가서 요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 이 구조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A가 을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A가 원고가 되고 을이 피고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건데 이때 A가 직접적으로 을에게 뭐 해달라 이런 권리는 없어요. 지금 누구 권리 행사하는 거야? 자기의 권리를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부담이 있지. 뭐 하나를 증명해야 되네. A는 뭐를 증명해야 될까요? 판사님, 얘들이 한 매매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장 매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들은 가장이라고 할까요? 진짜로 했다고 할까요? 진짜. 증명을 못하면 진짜로 취급되어서 패소합니다. 근데 증명에 성공했어. 가짜라는 사실을 판사가 인정했어. 확신이 왔어. 그러면 판사는 등기 말소 청구를 명하게 됩니다. 말소하라고. 그럼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명의가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집행해서 이 돈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채권자 대위권 됐습니다.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가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를 보신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 은닉된 행위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부자지간의 증여 사건. 증여를 해놓고 뭐 한 것처럼 꾸몄다? 매매한 것처럼 이 사건요. 이때는 은닉된 행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은닉되어 있는 증여는 효력이 생길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요. 갑과 을이 만나서 무언가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공개해서 우리 이런 계약합니다 라고 널리 알리고 해야 되는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저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둘만 알게 계약을 맺은 거야. 몰래. 그럼 계약이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몰래 하면요. 유효해요. 대놓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는 숨겼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숨겼건 말건 몰래 했건 뭐 드러내놓고 했건 그 행위 요건을 갖추면 그 행위는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은닉된 행위는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죠. 실제 진실은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증여를 숨겼어. 잘 안 보이죠? 증여? 뭐 한 것처럼 꾸몄어요, 지금.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옮겼어요. 이렇게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오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것처럼 나와요. 거짓말이죠, 저거. 여기 실제로는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증여.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요 매매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 요 증여를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 은닉행위. 은닉행위가 있어요.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자, 가장행위는 여기 나왔어. 108조 1항에 언제나 뭐다? 무효. 매매는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 매매 대금 줘 라고 할 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매매 계약은 꽝이거든. 매도인으로서의 대금 지급 청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여러분들 증여는 숨겨서 해도 됩니다. 숨겼는데 숨긴 건 문제가 안 되고 증여는 가짜로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한 거야. 진이에요? 비진이 표시예요? 진이에요. 숨겼는데 숨긴 건 노 프라블럼. 그러니까 증여계약, 숨겨져 있는 증여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유효다. 됐죠? 그럼 이제 등기는 효력이 있냐 없냐 이거 따져야 돼. 등기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2번 이게 좀 약식 등기부 표현한 거예요. 등기 원인이 지금 매매로 돼 있어요. 등기부 구조를 좀 아시나? 등기 목적,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연월일 이런 거 나오고 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등기부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어요. 등기 원인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허위예요. 등기 목적은요?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증여계약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거든. 매매계약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차이는 증여는 공짜고 매매는 돈 받는다 그 차이밖에 없어. 둘 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따라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권 이전의 목적은 진실한 거예요. 다만 그 원인이 매매라고 적혀 있는 게 거짓인 거예요. 이럴 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때는 여러분들 등기부라는 그 제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는 뭘까? 왜 만들었을까요? 이 물권이 변동되어지는 권리 변동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현재의 권리 상태를 보여주고자 등기부를 만들었을까요? 현재입니다. 과정 관심 없습니다. 과정은 일체 관심 없고 현재 누구에게 이 토지, 이 건물에 권리가 있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세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저당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현재의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게 등기부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좀 과하게 말하면, 좀 과장되게 말하면 등기부에 뭔가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등기의 목적이 달성된 유효등기인 거예요. 바로 이 경우네. 과정은 잘못된 거지 지금. 분명히 여기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진실로는요. 증여. 하지만 여기 증여든 매매든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건 똑같거든. 여기가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란 말은 이 아들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되는 걸까요? 매매 때문에 되는 걸까요? 증여 때문에 되는 걸까요? 증여 때문이에요. 증여가 없었다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은닉행위 사례 없는 것처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여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저러다 걸리면. 처벌. 이거 지금 증여세 안 내려고 그런 거잖아. 처벌을 안 할 것 같아요. 국가가 이거를. 처벌해요. 형사처벌하고. 세금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왜? 증여는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요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것도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인데 등기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할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사람들은 등기 신청서에다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신청해서 안 된다 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하겠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마요. 등기 신청할 때 이게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강행, 임의. 당연히 강행 규정이지. 그쵸? 근데 이게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의 문제인데, 여기 있어요. 등기원인 허위기재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어서 위반을 해서 허위기재해도 단속, 저렇게 처벌은 받는데, 그 등기가 허위기재했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실제로 그런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은 받는데, 증여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요. 증여계약 자체는요. 있어서 아들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을 형사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형사처벌 벌금하고 세금은 별개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속 규정 위반. 요까지 그림위법 28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그림민법 28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것도 사례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 글을 좀 읽어볼까요? 자, 허위 표시가 뭐냐? 허위 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일종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의 의사와 나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합의가 통정, 통모, 양해, 짜고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이 짰다라는 사정이 없다면은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일까요? 그냥 비진의 의사 표시일까요?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가장 허위 표시로 하는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행위는 언제나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은닉행위, 가장행위를 하면서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 놓은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숨겨서 해도 됩니다. 법률행위는. 되지 않고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은닉된 행위는 얼마든지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사례에서 증여, 부자지간의 그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지. 자, 다시 통정 허위 표시로 가서요. 허위 표시의 당사끼리의 효과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당사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유효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나 무효. 다만
허위 표시를 하고 가장행위를 하는 것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반사회성을 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표시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 급부했다는 건 줬다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가 여자한테 집 준 거는 무엇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백에 아파트 준 거하고 질이 같다 다르다, 사건의 질이 다르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나? 그죠? 다 설명한 거 다시 글로 읽는 거 보는 거예요. 됐어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사례를 보시면 사례 1번. 사례 1번은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예요. 더 복잡해요. 이쪽이 없어도. 볼까요?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해서 가장 매매를 해서 등기를 옮겨놨어요. 자,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매매계약.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까?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한 것이 무엇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시 돌려달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한다, 안 한다, 갑이? 안 한다. 그럴 때 A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을 뭐하여서 대위에서 무효 주장을 해서 대위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채권자 대위 소송. 자, 이건 사례 1번. 뒤에는 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공부할 건 차차 1년 동안 할 거 많고요. 그 다음에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로 덮었어요. 그래서 등기를 이전했어요.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 증여는 숨겼지만 유효. 따라서 등기를 마치면 아들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 처벌하는 규정은 무엇에 불과했더라? 단속 규정에 불과해서 아들 명의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아들은 증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는 효력이 있어서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뭐 1년 동안 실컷 질리도록 할 내용들입니다. 그냥 오늘 처음 봐서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 사례는 아까 보셨는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본 두 가지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사례를 말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109조.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차를 1,000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100만 원에 팔겠다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1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거 평하고 평방 밑으로 착각해가지고 1억 주고 살 토지를 3억 3천에 계약이 되었을 때 이 계약은 과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저런 계약이 체결되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금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취소는 행동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거야? 유효인 거야. 그러니까 저런 계약도 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취소가 되면 무효.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처음은 여기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착오에 빠져서 이루어진 계약은 여기 와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여기 현재 위치는. 계약은 유효한 거야. 근데 요건이 구비되면 뭐 할 수 있고? 취소.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지. 언제부터요? 성립 당시로.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다가 10월 1일 날 취소를 해서 착오를 발견하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유효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0월 1일 날 취소하면은 언제로 가서요? 10월 1일부터 이렇게 시간을 타고 과거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뭔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의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두 가지밖에 없고 취소는 상태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뭐를 뭐로 만드는 행동이에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행동이니까 이런 거죠. 남녀 간의 성별은 두 개밖에 없죠. 남자, 여자. 성전환 수술은 성별이 아니고 성을 바꾸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지. 취소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어서 무효가 되면 무효 공식에 따라서 공식 한번 적용해 볼까? 취소를 했어. 근데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야. 그럼 이행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요. 이미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를 해버렸어. 그 뭐야? 돌려달라고 받은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니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취소 안 하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취소권자들입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취소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한번 들으셨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뭔 소리일까요? 취소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뭘까요? 뜻이 취소권의 포기해. 취소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 포기하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취소는 유효에서 무효로 넘어오는 다리 같은 거거든요. 이 다리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야. 안 건너오겠다고 이쪽으로. 그럼 폭파시켜버리면 더 이상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로 확정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이 행동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착오에 빠져서 한 계약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미성년자가 18세 고등학생이 부모님 동의 없이 집을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죠.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3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았어 얘가. 그럼 뭐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돼? 3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았는데 취소를 해야 되지. 또 취소시켜버리고. 그렇죠? 1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아놨네 얘가 기특하게도. 그때 뭐 하는 거야? 추인해서 유효 확정시켜버려야지.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오에 빠졌다고 무효인 건 아니고 일본은 중요한 분의 착오가 있는 계약은 우리처럼 취소의 선택권을 준 게 아니고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택권 없이 무효예요. 그쪽은요. 그 나라는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 우리나라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값도 을하고 만나봤을 때 어이구 내가 착오에 빠져서 100만 원에 팔았네 계약을. 그렇게 했네.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소를 해가지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얘가 너무 실망하네. 야 친구가 좋긴 좋네 해서 뭐 거저주는 거네 해서 엄청 좋아서 나왔는데 착오했다는 게 발견돼서 막 친구가 좋기는 뭐 혼자 독고다이지 이렇게 하면서 막 뭐 머리를 쥐어박고 막 너무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길래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좋아 100만 원 줘. 차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거요. 추인하는 거죠. 취소권을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자기 선택에 따라서. 됐어요. 자, 우리 착오 사건 조금. 착오 조문인데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 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착오일 때만 취소가 되는 거야. 사소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단서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를 못한다네.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는 점에는 항상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뭐냐? 과실. 주의를 안 하는 거지. 주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전방을 운전할 때는 전방을 봐야 됩니까? 옆에 대화를 해야 됩니까? 전방 주시 의무. 옆에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확 빵빵 받아버렸네. 고의적으로 받은 거예요? 과실로 받은 거야? 왜? 전방 주의를 하지 않은 거. 그걸 과실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주의를 안 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착오에 빠지는 데는 하나같이 과실이 있기 마련이거든. 아니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공을 7개를 달아야 되는데 6개를 달았으니까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부주의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왜 평방미터하고 평이 똑같다고 생각해? 그게 정확하게 3.3제곱미터 그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평하고 제곱미터는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걸 모른다면 인생 전체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부터 지금껏.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착오에 빠진 데는 과실이 있는데 과실의 경중이 있거든요. 주의를 조금 결했어. 과실이 중해요, 경해요.
조금 결하면요. 경하죠? 가볍죠? 경미한 과실이라고 해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어요.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그러면 이게 무슨 과실이라고? 이건 과실이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그 다음에 주의를 조금 결하면요. 경과실. 과실에도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말해보세요.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어요. 법조문에 별소리 없을 때는 다 경과실 기준이에요. 경과실도 과실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중과실로 표현했어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졌다? 그럼 넌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는. 근데 웬만하면 취소를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약먹은 수준이다, 지금. 중과실로 착오에 빠졌으니까 너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자, 논리를 잘 연습하세요.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점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경과실이 있으면, 착오에 빠진 점에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잘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기다 아니다 논리 회로가 온오프가 끊어져 있는 거지. 지금 계속 거꾸로 대답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경미한 과실만 있을 때는 봐주만 하죠.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건 두 가지만 한번 감각을 익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신상의 사건인데 실제로 제가 인터넷 창신상에 보니까 나와가지고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그 점포는 아닐 거지만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게 상가예요. 상가의 점포들이 위에서 바라본 장면이야. 점포고 A는 중개사무소예요. A가 중개업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을은 누구냐? 인근 상인이에요. 음식점을 하는 상인인데 요 가게가 창신상이에요. 요게 목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면 다 대박 나는 거야. 그래서 을이 인근에서 음식점 하고 있는 을이 요 창신상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한 A 중개업자에게, 그 당시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죠.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해놓았어요. 창신상회가 매물로 넣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살게. 복비는 많이 줄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A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창신상에 나왔다. 빨리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던 김밥을 던져버리고 막 달려가가지고요. 바로 계약금 쏩니다. 그냥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지. 창신상에. 그래서 일단 계약부터 체결해놓고 구경 갈까? 가게나 한번 구경 갈까? 해가지고 A가 을을 끌고 구경합시다. 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신상이 여기인데.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뭐지? 왜 저로 가지? 화장실 가나? 여기 화장실 있었거든, 여기에.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가가지고 A가 이 갑의 가게 앞에 서더니 을 보고 이렇게 말하네요. 멋지네요. 창신상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점포를 오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물건을 내놨는데 A는 이 갑의 가게가 창신상에인 줄 착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을한테 연락했더니 을도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달려와가지고 계약금 쏘아버린 거죠. 저 갑한테. 이거 매매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점포 가지고. 그래가지고 A가 창신상에 멋지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절하고 거품 물고 기절해가지고 우리 그래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뭔가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A는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착오가 있었죠. 이걸 사고 싶었는데 저걸 샀으니까. 그렇죠? 중요해요? 사소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갑이 얘가 취소하고 싶은데 상대방 갑이 취소를 인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취소 못한다고 주장한 거야 갑이. 그러면서 니한테 뭐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중과실이 있다. 야 무슨 점포를 사는데 한두 푼 사는 거다. 억대 점포를 사면서 중개사 말만 쏙 믿고 바로 현장 확인도 안 해봤냐. 네가 현장 확인을 했었어야지. 중개사가 착각했다는 걸 네가 진짜 가게를 가보고 그 물건이 맞는지 확인했더라면 계약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는 현장 확인을 직접 하지 아니한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어서 니는 취소 못한다고 주장한 거야. 누가? 갑이 아니면 을이? 갑이 상대방이. 을은 취소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게 중과실이 있냐 없냐가 문제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과실 같아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요. 우리 중개업자, 중개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중개업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 아시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잘 쌓아야 돼. 그 다음에 경험, 다년간의 경험. 전문가라는 거죠. 프로. 그러니까 이 중개사들은 프로기 때문에 프로가 귀라 그러면 귀인 거지. 아마추어가 네가 뭘 의심을 하냐 그거지. 그래서 그 중개사들의 지시나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개업자가 귀라 그러면 귀인 거 그거 믿으면 된다는 거지. 의심을 해가지고 천사야 그렇게 잘 나오는 물건이 아닌데요. 진짜 맞아요 중개사님?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혹시 매매 목적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도 없대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중개사님? 그거 그렇게 쉽게 나오는 물건이 아닌데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대요. 그냥 중개사가 기라 그러면 믿고 거래하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인이 결국 다른 점포를 매매 계약 목적물로 오인한 거 직접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판례예요. 중과실이다 뭐다 이게? 경과실이다. 경과실. 봐줄 만한 과실. 그래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된다. 다 듣고 안 된다고 대답하시면 진짜 안 되고 그렇죠? 된다는 소리지. 그렇죠? 취소가 된다. 취소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또 얘 입장에서는 또 손해가 생기고 하는데 그건 아마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에서 뭐 그걸 배우시겠죠. 중개사법에서 저게 잘못 설명하고 하면 뭐 배상 책임지고 뭐 그러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호수산장 사건인데요. 호수산장? 호수산장을 산 게 아니고 호수산장 이 실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다 찾으면 나와요. 저런 것들이. 인터넷 찾으면. 호수산장 맞은편에 있는 토지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을이 호수산장 맞은편에 있는 이 토지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알려주는 정보만 믿고 거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중과실 인정 안 받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한다면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애가. 그래서 목적물의 특정 이 목적을 맞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이지 않냐 이거죠. 중개사도 없으니 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토지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 토지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토지요라고 나타난 거 땅 주인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 공적 자료를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이 매수인은요 전혀 확인하지 않았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땅이 내 땅이요 라고 땅 주인이 나타나니까 덜컥 믿고 계약을 해버린 거지 그냥.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랬더니 계약해놓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토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엉뚱한 토지를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착오에 빠진 것이다. 매수인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저하게 결였다. 무슨 과실이다? 중과실이다. 중과실. 그래서 결론은 너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되셨죠? 중과실이 있고 없고. 그럼 소송에 가면 상대방은 자기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까 없다고 주장할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있다고. 표의자는 뭐라고 주장할까? 착오자는요. 없다고. 그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져요. 취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고 증명하면 취소 못하는 거지. 증명 못하고 어리버리한 변호사 써가지고 증명 못하면 중과실은 없다고 봐가지고 취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착오 문제입니다. 착오. 자, 그림 입법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볼게요. 표의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모르고 했다는 점에서 두 개, 비진이 표시나 허위 표시하고는 구별된다. 얘 둘은 모르고 한 거야, 알고 한 거야?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요. 알고 한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너무 거기다 줄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는 방법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거든. 칠판에 집중하는 거죠. 줄치고 이런 거
형광펜 잘 치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혼자서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되고 설명에 집중하셔야 되죠. 이거 할 때 막 뭐 어딘지 막 찾고 있으면 설명 다 놓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듣고 말 거 아니고 어차피 재생해서 한두 번은 더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필기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멈춰놓고 스탑 해놓고 하고 싶은 거 뭐 원껏 하세요. 할 것도 없어. 다 정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업은 집중하시는 게 집중. 제가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완전히 가르쳐 봤는데 애고 어른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딱 특징이 있습니다. 칠판을 진짜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집중력이 놀라운 거죠.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근데 비진이 표시나 허위 표시는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얘하고 얘는 알고 한 거고 얘는요, 차고는요, 모르고 한 거. 거기서 구별된다. 그 소리 말한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별거 없나? 지금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그냥 우리는 지금 그냥 뼈대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하나도 거의 안 다루고 맛만 살짝씩 보여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고 취소 요건. 차고 취소 요건을 보시니까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 못한다고 하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을 지금 우리가 2개 정도로 보셨는데 됐고 저기는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을 것. 이쪽은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가 안 된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하면서 토지 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토지를 매입한 사건. 중과실이야. 취소 못해요. 그 다음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어서 취소가 됐던 사건.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장신상의 사건이지. 업자가 목적물을 잘못 소개했는데 매수인이 의심하고 직접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취소가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착오에 빠져서 한 계약은 당사 사이에서 무효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계약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자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 상태는 뭐예요? 유효인 상태, 무효인 상태? 유효. 취소하게 되면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이행 안 한 것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비허착. 비허착이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나오는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달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일치는 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라 하면 뭘 당했거나 뭘 당한 거다? 사기. 사기 당해서 의사결정 내린 거지. 협박당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거야.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사와 표시 자체는 일치해요. 어떻게 되느냐? 110조에 나오는데 110조에는 자,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여기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당한 계약은 어디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하나만 말하자면 유효입니다. 사기 당해서도 계약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 전에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리도 생기고.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식.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 안 할 수도 있지. 사기도 당해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취소의 다리를 폭파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추인할 수 있어. 추인하면 뭐로 확정된다 그냥? 유로 확정되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이제. 취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계약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하나만 사건 하나 보여드리면 금촌지구 사기 분양 사건. 파주시 금촌지구 거기 아파트 분양하면서 생긴 사건인데요. 이 아파트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생을 둔 그 젊은 엄마들한테 부모들한테 엄청 인기 많은 아파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 나오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큰 길 건너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근데 여기는 산 뒤로 붙어가지고 차 다니는 길 없이 그냥 그쪽으로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 초등학교 뒤에, 학생이네. 초등학교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문제, 그게 뭐가 있었느냐. 이게 있었어요. 뭘까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대규모 공동묘지. 4,300기. 엄청난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야. 그럼 분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그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뷰가 공동묘지 뷰예요. 마운틴 뷰, 레이크 뷰가 아니고 공동묘지 뷰예요. 안 받아야지. 근데 이게 분양을 할 때 분양 팜플렛, 안내 책자 모든 거에 이 공동묘지를 표시하지 않고 야산처럼 처리해 놓은 거야.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너무 싸니까 분양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입주를 해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해가지고 밤늦게 컴컴할 때 이사가서 못 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탁 거실에다가 공동묘지로 갈 뻔했네, 기절해서. 공동묘지 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이쪽은 레이크죠. 레이크 뷰, 마운틴 뷰 중에 마운틴 뷰를 선택했거든요. 그 마운틴에 이게 있었던 공동묘지가.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분양회사를 상대로 사기다, 이건. 분양은 매매계약이니까 분양계약을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취소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이때 분양회사는 취소 못한다고 항변을 하면서, 아니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꼭 그걸 우리가 말을 해, 우리가 없다고 말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걸 예쁘게 산으로 처리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 근데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공동묘지가 주거 환경에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으면 웬만하면 분양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잘 안 받죠. 받는다면 가격이 엄청 싸면 받을 수도 있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서 조망권이 공동묘지 조망권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회사를 얘기합니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 매수인들이지. 에게 고지할, 알려줄 신익시상의 의무를 부담을 한다.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기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뭐냐면은 고지 의무,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줄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해요.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이거든요.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알려주지 않은 침묵이 사기인 거예요. 침묵 자체가 사기가 될 때도 있거든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 부자 되면 작위죠. 사람의 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로 나눠집니다. 사람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뭔가 말도 하고 액션도 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작위. 팔짱 끼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부작위. 근데 부작위도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사기를 치려면 작위를 해야 돼요? 부작위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뭐 잘 차려입고, 그쵸? 말도 번지르르하게 하고, 시그니엘 살고, 철진한 여행을 자꾸 하는데 I'm 실례해요. 이런 말 하고. 그렇게 말을 자꾸 번지르르게 해야지 사람이 속아 넘어갈 건데, 가만히 침묵하는 게 사기일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사기일 수 있다. 침묵하면 안 되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한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사기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럼 안 할 수도 있네? 그럼 여기서 패소한 이 분양회사는 이제 협상을 시도하겠지. 고객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여기 대규모 단지 사시다가 대규모 단지로 가시면 되잖아요. 편한데 인근에 이렇게 가깝고 인근에 발상의 전환 이러면서요. 대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도 해드리고 거실도 다시 다른 걸로 깔아드릴게. 베란다 공짜로 확장시켜드릴게. 제발 취소만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속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 없나. 있죠. 적당히 손해배상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이게 중요한데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금방 연습했던 거 나오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구조를 보세요. 세 사람 등장했어요. 갑이 A한테 사기당해서 A한테 협박당해서 을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갑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의사표시란 표의자예요. 얘는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의사표시 상대방. 얘는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제3자. 상대방이 사기쳤어요. 제3자가 사기쳤어요. 제3자한테 속아서 계약을 한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사기나 강박을 의리했으면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면 이 계약의 이 문제 해결은 쉽습니다. 나쁜 놈하고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쉽게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되죠. 그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얘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하고 싶을까요? 취소하고 싶겠지. 그럼 얘를 생각한다면 취소를 인정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근데 누구도 생각해 봐야 되네? 을은 사기 쳤어, 안 쳤어? 자기가 친 게 아니야. 무슨 종로에서 빰 받고 어디 왔을 때 화풀이 한다고 이걸 갖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원치 않을걸요? 그러니까 표의자 입장에서는 취소가 되어야 될 사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소가 안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여기 교통정리해 놓은 조문이거든.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 표의자와 상대방. 얘는 보호할 가치가 없고. 이럴 때는 항상 양팔저울에 저울질을 하는 거죠. 비교 형량. 그래서 표의자와 상대방을 올려놓고 이 경우가 누구를 더 보호해야 될 사안인지를 저울질을 합니다. 그 저울질의 기준이 뭐냐면은 계약 당시에 이 사람의 머릿속이에요. 계약할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다시 그걸로 나갈게요. 자, 두 가지 경우에. 뭐예요 이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뭘 모르는지 아시겠죠? 얘는요. 알았어. 자, 모르는 경우를 둘로 나누는 거 배우셨죠? 이거 뭐라 그래? 우리말로. 알 수? 무과실은. 알 수? 없었지. 얘는요. 알 수? 있었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놨어. 이 조문이. 그래서 일단 안경부터 볼까요? 안경우는 내가 비록 사기친 건 아니지만 얘한테 사기당해서 협박당해서 너랑 계약했네. 그런 것을 알았어. 그럼 아무래도 어느 쪽을 더 보호해야 될 것 같아. 표의자를 아니면 상대방을. 표의자. 이쪽으로 기우는 거지. 저울질이.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요. 몰랐을 때는 무과실. 흔히 무과실은 뭐죠? 알 수도 없었어.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 사실도 몰랐고 계약 당시에. 그러면 갑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갑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동의하시나요? 이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이. 그런데 여기를 둘로 나눠가지고 모르는 경우를 알 수 없었던 경우하고 알 수 있었던 경우 벌써 나눈 이유가 같이 처리하려고 달리 처리하려고. 달리 처리.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자, 상대방이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속아가지고 나한테 계약하는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이쪽이랑 똑같이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알았거나 뭐죠? 알 수 있었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이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는 취소 못한다고 말해볼까요? 상대방이 뭘 때요? 선이 무과실일 때. 우리말로 하면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취소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누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고? 제3자가. 그때는 언제만 취소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그 사실이 이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계약 당시에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언제는 취소 못하는 거네?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을 때는 취소 못한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림이법 책인데 많이 나왔죠 지금. A한테 사기강박당해서 을과 계약했어요. A한테 사기강박당해서 을과 계약했는데 요 갑은 취소할 수 없답니다. 요 갑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왜? 상대방이 알 수 없었거든. 계약 당시에 저 사실을. 여기는요.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죠? 알 수 있었거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약간 좀 험상궂죠? 약간 조폭 중간 보수 정도 되는데 요 집을 사고 싶어서 갑에게 그 집 나한테 파쇼 라고 했는데 안 판다고 거절했어요. 갑이. 근데 가격을 후하게 쳐들 테니까 나한테 파시라니까. 그러니까 안 판대. 억만금을 줘도 안 팔겠대. 그래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계약이 안 된 거지. 협상이 안 돼서.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날 요 얘를 만납니다. A를. 요 둘이 만나는데 요 A는 요 을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들 조직이지. 그래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판다요?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 그러네. 그 말을 들은 동생 A가 술상을 쾅 치더니, 그렇습니까, 형님?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고 난 다음 며칠 후, 뭐 지시를 한 적 없는데 며칠 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어요, 이 갑이. 이렇게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기부세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사신다 그랬죠? 저 팔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거 협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랑 계약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겁먹고 이제 계약하러 온 거예요. 모른 척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맨날 알겠지만 모른 척하고 뭐 억만금을 줘도 안 파시는데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뭐 얼굴은 왜 그래요? 어디 넘어지셨어? 이렇게 하면서 모른 채하고 계약을 했다면 직접 자기가 협박을 한 건 아니지만 제3자의 협박을 뭐 했거나 뭐 했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소송 들어가면 취소할 수도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얘가 져야 되겠지. 취소하고 싶은. 그렇죠? 얘는 아마 법정에서 알았다 그럴까요? 몰랐다 그럴까요? 몰랐다. 누구세요? 이렇게 하겠죠. 동생.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 게임으로 가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럼 입법 32에서 33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여기 사기나 강박을 다해서 건물을 매도했다. 뭐. 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거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겠다, 저걸 사야 되겠다. 하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하자가 있을 뿐이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본 세 가지 비허착하고 구별됩니다. 비허착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건데 얘는 일치하거든. 일치는 하여. 사기를 취소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고 침묵을 했다면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부작 위한 기망. 아파트 분양회사는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이것을 수분양자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친 거다. 사기 분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넘어가고 자, 사기 강박의 효과가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는 손쉽게 그냥 취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 당했어. 근데 누구의 사기 강박일 때가 문제라는 거지? 제3자. 사기 강박일 때는 취소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거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의자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고 지금 이 그림 따서 보여드린 거잖아.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됐어. 이 정도만 기본만 잡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요건을 대충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다 돌아가. 자, 법률적인 요건 총정리. 자,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은 일단 성립부터 해야 되죠. 자, 계약으로 가서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 계약의 당사자가 2명 존재해야 되고 계약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 이게 되면 합의가 되면 계약은 일단 성립은 하는 거지. 성립은 한 건데 그게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력을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고 계약의 목적은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행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싹 다 갖추면 성립. 합의가 안 되면 불성립. 합의가 되어서 성립되었는데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추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가 되거나 뭐 할 수 있게 되거나 취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효가 되고 어떨 때는 취소가 되느냐. 하나씩 볼까요? 권리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무효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개예요. 개. 술 먹은 개. 만취 상태에 있어. 의사 능력 없어요? 무효예요. 행위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능력자 미피피였어요. 그럼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더라 이거는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목적이 확정이 안 돼. 무효예요. 실현이 불가능해. 무효예요. 위법해요. 취소해야지 무효가 될까요? 그냥 무효일까요? 그냥 무효예요. 반사회적이면요. 무효예요. 여기 못 갖추면요.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게 비허착 세 가지가 있지. 하자가 있는 게 사기 강박이 있지. 자, 비진리 표시로 계약을 하겠어요? 어떻게 되죠?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허위 표시로 했어요? 언제나 무효. 착오나 사기 강박에 빠져서 했다? 뭐야? 취소.
그러니까 여기 무효와 취소가 막 섞여 있지. 어느 쪽을 외우는 게 전략상 좋을 것 같습니다. 취소 쪽을 아니면 무효 쪽을. 취소. 취소가 숫자가 적거든. 취소해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재착하. 당사자에서 제한 능력. 의사표시에서 착오. 의사표시에서 사기강박을 이걸 하라고 할게. 하자. 재착하. 이 세 가지가 취소 사유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요건을 못 갖추면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다. 이렇게 해서요. 요게 15페이지 나와 있는 전체. 이게 왁구가 짜져 있어 머릿속에. 이 틀이 갖춰져 있으면 그거를 세 부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조금 더 쉬워지죠. 명쾌해지고. 그걸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느 책을 봐가지고 해결될 수 없거든요. 단연간 공부한 사람이 미리 이렇게 해서 그림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틀을 짜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반에는 강의를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게 좋은 거지. 드라마를 막 내가 좋아하는 영화 막 20번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외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